독일 바이에른의 200년 된 석조주택에서 임신 16주의 한국인 며느리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석조주택을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시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통주택을 해치지 않으면서 난방을 살리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을 선택한 겁니다. 막스는 평생을 규칙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집을 바꾸기보다 가족이 집에 맞춰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위급한 소식을 들은 날, 그 믿음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어려운 집, 고위험 산모, 그리고 겨울에 태어날 아기. 그가 선택한 길은 전통과 가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민은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68세 은퇴한 공무원이죠. 시청 건축과에서 35년을 일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1890년부터 지켜온 이 석조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들 루카스도 여기서 컸어요. 두껍고 단단한 돌로 쌓아 올린 이 집은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난로 하나로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구조죠. 3년 전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했을 때도 저는 이 집이 며느리를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5일 저녁에 위넨 시립병원 응급실 복도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초조하게 손을 비비작거리며 진료실 문만 바라보고 있죠. 2시간 전 수아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거든요. 루카스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아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요. 아들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태워 아들 내외를 먼저 보내고 응급실에 급히 따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고 퉁퉁 부어있더군요. 루카스는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자꾸 붓고 눈이 침침하다고 했어요. 오늘은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혈압을 재고 소변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현재 임신 16주인데 이 시기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경과를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저는 그저 벽에 기대 서 있을 뿐이었죠. 의사의 말보다 더 큰 충격은 제가 며느리의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난 몇 주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계단을 오르다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식탁에서 눈을 자주 비비던 모습, 좀 피곤해요라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던 저녁들, 봄인데도 추위를 많이 타던 모습. 저는 그때마다 임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쳐 버렸죠. 루카스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수아가 지난달부터 발이 자꾸 붓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못 챙겼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몰랐다면 저는 더더욱 몰랐던 셈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석조주택은 겨울엔 냉기가 벽과 바닥에 스며들어 실내 온도가 잘 오르지 않아요. 난로를 아무리 떼도 난로 앞만 따뜻할 뿐 다른 곳은 여전히 추운 구조입니다. 수아는 그 겨울 내내 두꺼운 양말을 2겹 3겹씩 신고 지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보니 거실에 앉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더군요. 저는 추우면 난방 더 올리라고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추위가 병의 원인은 아니겠죠. 의사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추운 집에서 며느리가 편히 지내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정을 취하게 하고 내일 아침 재검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지내야 합니다. 환경관리라는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태어날 아기의 겨울을 상상했습니다. 수아도 힘들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는 더 추위를 탈 텐데 그 차가운 바닥, 냉기 도는 벽, 늦게야 따뜻해지는 방. 아기가 그 환경에서 겨울을 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복도 창밖으로 늦은 봄 햇빛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계절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그 추위가 병을 만든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편히 쉬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가 그 집에서 겨울을 난다는 게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집,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가문의 자산. 저는 평생 이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여름이라 당장은 춥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의사가 말했던 환경관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루카스와 수아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카스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달부터 눈이 자꾸 침침하다고 했었는데 내가 못 챙겼네. 미안해. 수아는 괜찮아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끼고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살펴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밤 10시쯤 수아가 친정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물을 가지러 가다 그만 듣게 되었죠.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그 집에서 겨울을 난다는 게 좀 걱정되네. 독일 겨울은 추운데 더군다나 석조주택이라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마당에 나무들이 고요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집, 68년을 살아온 공간.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며느리와 아기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니. 겨울에 태어날 아기가 지낼 만한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집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거실 바닥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초여름인데도 돌바닥은 냉기를 머금고 있었죠. 수아가 잠자는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저는 그 앞을 지나쳐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지난 겨울 수아가 두꺼운 양말을 2겹 3겹씩 신던 것을 두고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냐며 웃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무심했었던 거죠. 겨울 내내 수아는 뜨거운 차와 담요, 그리고 온찜질용팩을 끼고 살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추우면 난방 더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내색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3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는 며느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 집에서 지내며 추위가 당연했던 것처럼 며느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여름도 이런데 겨울은 걱정이구나. 퇴원 이틀 뒤 수아의 증상이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두통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루카스가 급히 병원에 연락했고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의 친정 부모님이 독일에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우리 집으로 오셨죠. 현관문이 열리고 두 분이 들어오실 때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사돈내외 두 분이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높은 천장, 두꺼운 돌벽, 작은 창문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유서 깊은 이 집이 저에겐 정말 자랑거리였는데 오늘은 왠지 죄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온도계를 보시더니 지금 실내가 17도네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 여름이니까요. 석조주택은 여름에 서늘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수아 컨디션이 안정되면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겨울 나기엔 이 집은 어렵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죠. 여기가 수아가 사는 집이고 제 손주이니
독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루카스는 난감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깥 사돈이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환경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안정된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과민하게 반응했죠. 저희 집이 불안정하다는 겁니까? 안사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수아는 내색을 잘 안 하는 아이예요. 저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미 너무 늦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며느리가 참는 성격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듣는 셈이었어요. 3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는 며느리의 성격조차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여름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손주가 독일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문도 떨칠 수 없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 때 집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거실이 보였죠.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루카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난 어디서든 괜찮아요. 그런데 아기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카스가 수아를 진정시킨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번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요. 아기를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절박해 보였고 며느리의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제는 겨울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 되던 집을 지키느라 가족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살았던 저였던 겁니다. 68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저는 이 집을 너무 아낀 나머지 정작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뭔가 조치를 하긴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아의 상태가 다시 나빠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입원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는 루카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퇴원해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바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루카스는 의사에게 집에 대한 상담도 했어요. 집의 내부 환경이 아기를 키우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겨울의 석조주택은 아이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수아는 잠시 사돈이 맡아주기로 하고 저는 루카스와 관공서를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한국은 보낼 수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아들 내외가 손주 녀석을 위해 이사를 하면 그 허전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미넨 문화재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집 사진, 실내 온도 기록, 의사소견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저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루카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은 1890년에 지어진 석조주택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독증 고위험 산모인데 겨울 환경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바닥 난방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보유하신 주택은 석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열어 난방을 교체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어진 지 200년 된 주택입니다. 저희 가문에서만 135년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은 평생 제 손으로 지켜왔어요. 하지만 지금 지켜야 하는 건 집일까요? 가족일까요? 루카스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은퇴 전 직장 동료를 통해 한국의 온돌 기술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이틀 뒤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죠. 화면 속에는 한국건축기술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 문화재청에서 바닥 공사를 허가하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파괴식 복사열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바닥을 뜯지 않고 패널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즉시 자료를 요청했고 그날 밤 이메일로 기술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문화재청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기 배관도 하지 않고 벽을 뜯지도 않는 방법이 있다면 예외 승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난방 방식이 존재합니까? 한국에서 받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석조 문화재 내부를 손상하지 않음. 바닥 고증 유지 가능. 전기 패널이 아닌 저온 복사열 시스템. 온돌의 면난방 원리 적용.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온수 순환식 패널이 아니고 열이 오래가는 복사열 방식이라고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문화재에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모가 고위험군이라면 응급 문화재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니 든든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는 루카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루카스는 알았을 겁니다. 제 마음을요. 일주일 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구조물 손상 금지, 원상복구 가능, 문화재용 난방 기술 사용.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시공을 허가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0년 된 집의 바닥을 바꾼다는 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충격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죠. 사흘 뒤 한국에서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책임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고 나머지 2명은 시공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곧바로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가 습도계와 온도계를 꺼내 여러 곳을 측정했어요. 벽, 바닥, 창가, 방 구석. 한참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슈미트 씨, 이 집은 난방 이전의 습도 변화가 문제였습니다. 이 상태로 겨울이 오면 산모에게도 문화재인 집도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평생 이 집을 관리해왔는데 제가 잡지 못한 문제였다니. 그가 벽을 손으로 눌러보며 설명했습니다. 석조 주택은 바닥과 벽의 온도가 낮으면 내부 수증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곰팡이와 결로의 원인이에요. 저는 겨울마다 벽 구석에 맺혔던 결로가 떠올랐어요. 수건으로 항상 닦아내면서 곰팡이만 안 생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 한국문화재청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복사열 난방은 공기가 아니라 바닥 표면을 일정하게 데웁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결로가 사라지고 습도가 안정됩니다.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온도 곡선, 습도 변화, 시간별 데이터. 처음 보는 방식이었지만 논리는 명확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에서도 허용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존을 위해서라도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석조 건물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식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 기술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겨울에 우리 손주와 며느리에게 이 집이 위험하진 않겠습니까?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복사열 패널이 설치되면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됩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산모 컨디션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집을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방식이 곧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내일부터 시공이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밟아온 바닥이 바뀌는 겁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기술자들이 바닥을 측정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는데 바닥을 뜯어내지 않으니 좀 어색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얇은 필름 형태의 패널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비파괴식 복사열 패널입니다. 바닥 전체를 하나의 따뜻한 면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전기장판처럼 국소만 데우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온돌처럼 천천히 데우고
열을 오래 품습니다. 바닥을 전혀 뜯지 않았어요. 패널을 올리고 테두리를 고정한 뒤 벽면의 온도 조절 장치에 연결하자 끝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한 방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정말 습기도 잡습니까?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어요. 직접 보시죠. 그가 카메라를 켜자 작은 화면에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었던 바닥이 점차 붉은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고르게 물들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닙니다. 바닥 표면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늘 공기만 뜨거웠는데 이건 달랐어요. 바닥 자체가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습도 센서 2개를 꺼내 바닥 위와 방 한가운데에 설치했어요. 30분만 기다려보시죠.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왔을 때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바닥 쪽 습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2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위쪽 선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아래쪽 선은 확연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했죠. 지난 겨울 수아가 양말을 2겹 신고도 차가워했던 그 바닥이 지금은 이렇게 온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집을 건조시키는 이유가 이거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방의 시공이 끝났어요.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어다녔습니다. 이제 벽에 맺히던 결로도 창가의 서리도 없어지겠죠. 온도계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은 훨씬 따뜻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이게 복사열입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사람이 따뜻하게 느끼는 방식이죠. 다행이네요. 이제 걱정 없겠어요. 이 방식이면 산모에게도 안정적이고 태어날 아기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68년을 살면서 이 집의 바닥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로를 피우면 공기만 뜨거웠지 바닥은 늘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바닥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벽을 허무는 기술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200년 된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 살 가족을 지키는 것. 루카스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내일 수아가 퇴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이 준비됐다. 시공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일정한 온기와 습도를 유지했어요. 엔지니어가 마지막 점검을 하며 말했습니다. 습도도 안정됐습니다. 겨울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수아가 이 집에서 안전할까?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 환경이 이 정도면 산모가 지낼 수 있습니다. 퇴원 일정을 잡겠습니다. 병실을 찾아갔을 때 사돈댁 2분이 수아 곁에 앉아 계셨어요.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출산이 겨울인데 괜찮겠니?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돈댁 2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벽 하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아가 퇴원한 뒤 사돈댁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어요. 공항까지 저희가 배웅을 나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안사돈이 수아의 손을 2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아, 시아버님 말씀 잘 듣고 몸조리 잘해. 이제 안심이다.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의 친정아버지는 제게 짧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 사돈댁 2분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루카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중요하지, 집이 대수라고. 말이 서툰 두 남자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면 겨울이 오겠죠. 예전 같았으면 그 계절을 대수롭지 않게 지냈을 겁니다.
200년을 버텨온 집이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이제 이 집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석조주택 특유의 서늘함이 없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루카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꾼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바닥이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68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저는 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집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요. 집은 그저 벽과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이 따뜻해야 가족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수아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만사까지 아이를 품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11월 말, 독일의 겨울이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루카스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수아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요. 저는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친 채로 뛰쳐나가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죠. 루카스는 분만실 앞을 오가며 손을 비볐고 저는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어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수아 씨,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루카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저는 짧게 눈을 감았어요. 고맙다, 무사해줘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 제 손주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수아는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편안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게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아기 건강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틀 뒤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집을 정리했어요. 아기 방부터 수아가 쉴 방까지 온습도를 확인하고 환기구를 점검하고 바닥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가 집에 오잖냐.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후에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 카시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생명, 처음 품에서 느껴보는 따뜻함. 이 작은 손을 위해 제가 집을 바꿨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아가 거실에 들어서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따뜻해요. 작년 겨울하고 정말 다른데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체크하셨어. 수아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아기의 이불을 조심스레 만져줬어요. 루카스가 아기를 바닥 위 작은 매트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가 아주 조용히 몸을 풀듯 기지개를 켰어요. 수아는 미소 지었고 루카스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따뜻한가 보다. 그럼 됐다. 바닥의 온기가 가족의 온기와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 풍경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집에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겨울, 난방이 집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온도가 마음을 바꿨고 그 마음이 드디어 한 생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00년을 지켜온 집이 이제야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벽과 지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숨 쉬는 공간. 그게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낡은 문화재 한 채를 지키던 시아버지는 결국 가족을 위해 그 집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아이가 따뜻한 첫 겨울을 맞이하는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